재벌 회장이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려고 노숙자로 변장해 은행을 찾았고 며느리는 규정을 들어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실망한 회장이 CCTV를 확인하니 며느리가 퇴근 후 30분 넘게 그 노숙자를 찾아다니며 도시락까지 준비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감동한 회장이 사과하러 갔지만 며느리는 처음부터 회장님인 거 알았어요. 저를 이런 식으로 시험하시는 분의 며느리는 되고 싶지 않네요 라며 결혼을 거절했습니다. 과연 아들과 은행원 며느리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시험에 들게 한 시어머니에게 며느리는 어떤 말을 남겼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늦가을 저녁 한강그룹 본사 20층 회장실의 통유리 너머로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찻잔을 입에 가져갔지만 차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한 사람 생각뿐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저녁 처음으로 공식 만찬 자리에서 만나게 될 예비 며느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한강그룹을 30년간 이끌어온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어린 아들을 키우며 동시에 위기에 빠진 회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잠드는 생활을 20년 넘게 반복했습니다. 주말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회사는 이제 국내 10대 그룹 안에 드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박 회장이 잃은 것도 많았습니다. 아들 민준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것은 그가 대학생이 된 이후였습니다. 어린 시절 민준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생일날에도 어머니는 회의 중이었고 입학식 날에도 어머니는 해외 출장 중이었습니다. 민준은 외로움을 책으로 달랬고 사람보다는 숫자와 더 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성인이 된 후에도 민준은 사람들과 쉽게 친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민준이 6개월 전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생겼다며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기뻤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은 아닐까? 혹시 진심이 아니라 계산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거짓과 위선을 봐온 박 회장에게 타인의 순수함을 믿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손님들이 도착하셨습니다. 비서실장의 목소리에 박 회장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습니다. 검은색 샤넬 투피스, 진주 목걸이, 단정하게 올린 머리. 완벽했습니다. 그녀는 늘 완벽해야 했습니다. 회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박 회장의 표정은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이미 한 여성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서자 두 사람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박 회장은 그 순간
예비 며느리를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제 여자친구 김지은입니다. 민준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님. 김지은이라고 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박 회장은 지은을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키 165cm 정도, 단아한 얼굴에 짙은 쌍꺼풀, 단정한 헤어스타일. 의상은 네이비 블루 원피스로 고급스러우면서도 과하지 않았습니다. 액세서리는 최소한이었고 메이크업도 자연스러웠습니다. 자리에 앉아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은은 질문에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그녀는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나리은행 프라이빗 뱅킹 팀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지방에서 작은 약국을 운영하시고 형제는 없고 외동딸이라고 했습니다. 민준이와는 어떻게 만나셨나요? 박 회장의 질문에 지은은 잠시 민준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은행 세미나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민준 상무님께서 기업 재무 강의를 하셨는데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렸고 그렇게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지은이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해서서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 종종 연락하게 됐고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식사 내내 지은은 완벽했습니다. 테이블 매너는 흠잡을 데 없었고 대화 주제 선택도 적절했습니다. 박 회장이 던지는 까다로운 질문들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견해를 물으면 논리적으로 답했고 가족관에 대해 물으면 진솔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박 회장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오늘을 위해 철저히 준비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29살의 평범한 은행원이 재벌가 안주인과의 첫 만남에서 이렇게 완벽할 수 있을까? 박 회장은 30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보다 계산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과 지은이 먼저 자리를 떴습니다. 박 회장은 홀로 남아 레드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와인잔을 내려놓으며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너무 완벽해. 오히려 그게 의심스러워.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비서실장은 20년 넘게 박 회장을 보좌해온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지은 씨에 대해 조사해 보세요. 학력, 경력, 인간관계 모두요. 하지만 절대 들키지 않게 신중하게. 비서실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두꺼운 보고서가 박 회장의 책상 위에 놓였습니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학력은 모두 사실이었고 은행 내 평판도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과거 연애 경력도 깨끗했습니다. 빚도 없었고 금융사고 기록도 전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박 회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류가 사람의 본성까지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박 회장은 알고 싶었습니다. 지은의 진짜 모습을,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그날 밤 박 회장은 오랜 시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위험한 계획이었지만 확실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는 법입니다. 특히 자신보다 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대할 때 진짜 모습이 나타납니다. 박 회장은 비서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밤 11시였지만 비서실장은 즉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특수분장팀을 섭외해 주세요. 그리고 김지은 씨가 근무하는 은행 지점 정보를 상세히 파악해 주세요. 근무 시간, 담당 업무 모든 것을요. 전화를 끊으며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너머에는 알 수 없는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비서실장 강민수는 박 회장과 함께 일한 지 23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어려운 임무를 수행했지만 오늘 같은 요청은 처음이었습니다. 회장실 소파에 앉아 박 회장의 지시를 들으며 그는 내심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에는 전혀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그가 20년 넘게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였습니다. 분장팀은 영화 특수분장을 담당하는 곳으로 알아봐 주세요. 완벽해야 합니다. 가까이서 봐도 절대 들키지 않을 정도로요. 박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김지은 씨의 근무 패턴을 정확히 파악해 주세요. 출근 시간, 점심시간, 주로 담당하는 고객층 모두요. CCTV 자료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강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실례지만 도련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크게 상심하실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상처받는 것과 평생 잘못된 사람과 사는 것, 둘 중 어느 것이 더 큰 불행일까요? 지금 확인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비서실장 강민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 회장이 얼마나 아들을 아끼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랑에서 비롯된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방식이 옳은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강민수는 서울 충무로에 있는 특수분장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스튜디오 대표 이재현은 국내 최고의 특수분장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 배우들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시킨 경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60대 후반 여성입니다. 노숙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야 하는데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이재현은 흥미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되어야 하나요? 4시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가까운 거리에서도 전혀 의심받지 않을 정도여야 합니다. 이재현은 자신 있다는 듯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저녁 분장 스튜디오를 찾았습니다.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항상 후문으로 들어갔고 선글라스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첫날
이재현은 박 회장의 얼굴을 세밀하게 스캔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의 특징들을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장기간 야외 생활로 인한 거친 피부, 영양 부족으로 인한 깊은 주름, 햇볕에 그을린 피부색,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현해야 합니다. 박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고급 화장품으로 갖고 온 피부, 정기적인 피부과 관리로 유지해온 탄력. 그 모든 것을 지우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둘째 날 본격적인 분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현은 특수 제작한 실리콘 피부를 박 회장의 얼굴에 한 겹씩 붙여나갔습니다. 주름살이 깊어지고 피부가 거칠어지고 얼굴색이 어두워졌습니다. 3시간의 작업 끝에 거울 앞에 선 박 회장은 자신의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는 재벌 그룹 회장이 아니라 삶에 지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도 중요합니다. 이재현은 박 회장의 손을 잡고 살폈습니다. 매니큐어가 잘 발라진 손톱, 부드러운 손등. 이것도 모두 바꿔야 했습니다. 특수 제작한 장갑을 끼우고 손톱 밑에 먼지를 표현하고 손등에 상처 자국을 그려 넣었습니다. 셋째 날 의상과 소품이 준비되었습니다. 강민수는 실제 노숙자들이 입는 옷을 구해왔습니다. 여러 번 빨아서 색이 바랜 패딩 점퍼, 구멍난 운동화, 낡은 천가방. 박 회장은 그 옷들을 하나씩 입어봤습니다. 명품 옷에만 익숙했던 그녀에게 이 옷들은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연습하셔야 합니다. 이재현은 박 회장에게 조언했습니다. 곧게 펴진 자세, 당당한 걸음걸이. 그것은 회장의 걸음걸이였습니다. 노숙자를 연기하기 위해 그녀는 다르게 걸었습니다. 허리가 구부정하고 발을 질질 끌듯 걷고 시선은 항상 바닥을 향했습니다. 박 회장은 스튜디오 안에서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녀는 평생 완벽을 추구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완벽해야 했습니다. 완벽한 변신만이 완벽한 시험을 가능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한편 강민수는 김지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근무하는 나리은행 강남지점은 한강그룹 본사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지은은 매일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정확히 12시부터 1시까지였습니다. 그녀는 주로 VIP 고객을 담당했고 프라이빗 뱅킹 라운지에서 근무했습니다. 강민수는 은행 주변을 몇 번이나 답사했습니다. 은행 입구 CCTV 위치, 주변 상가 배치. 모든 것을 머릿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의 근무 위치는 1층 VIP 라운지였고 그곳은 일반 고객은 출입할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완벽합니다. 강민수는 박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지은 차장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12시 사이에 VIP 라운지에서 고객 상담을 진행합니다. 그 시간대가 가장 바쁜 시간대입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쁜 시간대가 좋았습니다. 사람은 여유가 있을 때는 친절할 수 있지만 바쁠 때 본성이 드러나는 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실행일이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1시. 박 회장은 그날 오전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유로 오전 휴무를 낸다고 발표했습니다. 실행 전날 밤 박 회장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주는 그녀의 유일한 아들이었습니다. 평생 외롭게 자란 아들이 드디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진짜인지 확인하는 것은 어머니의 의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아침을 먹고 평소처럼 옷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가는 대신 충무로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지금 멈추면 평생 궁금할 겁니다. 지은 씨의 진짜 모습을. 그 궁금증을 안고 사는 것보다는 지금 확인하는 게 낫습니다. 스튜디오에 도착했습니다. 이재현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앉았고 3시간에 걸친 변신이 시작되었습니다. 얼굴, 손, 옷, 소품. 하나씩 완성되어 갔습니다. 오전 10시 30분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거울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박순자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70대 노숙자 할머니가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차는 강남 지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긴장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아니면 불안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은행이 가까워졌습니다. 박 회장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50분 차는 나리은행 강남지점 앞 골목에 정차했습니다. 박 회장은 차에서 내리기 전 한 번 더 거울을 확인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바랜 옷. 완벽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제가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강민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30분만 기다려 주세요. 차 문이 열렸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11월의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연습한 대로 허리를 구부리고 발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천가방을 들었습니다. 은행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은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로비는 생각보다 한산했습니다. 일반 창구에는 서너 명의 고객이 대기 중이었고
한쪽에는 자동화 기기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비 안쪽 유리문 너머로 VIP 라운지가 보였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소파, 커피 머신, 그리고 넓은 상담 데스크. 그곳에 지은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VIP 라운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문에는 사전 예약 고객 전용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라운지 안은 조용했습니다.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 중에는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언가를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60대 남성 고객이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들어서자 라운지 입구를 지키던 젊은 여직원이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그 목소리에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박 회장과 마주쳤습니다. 지은의 표정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곧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고객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한 후 일어나 박 회장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여기는 예약하신 고객님만 이용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반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쪽 창구로 가시면 직원분들이 도와드릴 거예요. 박 회장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통장 좀 만들고 싶은데. 지은은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통장 개설은 저쪽 창구에서 도와드립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지은이 박 회장의 팔을 살짝 잡으려 하자 박 회장은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여기서 하면 안 돼요. 여기가 더 좋아 보이는데. 지은의 미소가 조금 굳어졌습니다. 옆에서 상담 중이던 남성 고객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습니다. 지은은 박 회장을 부드럽게 라운지 밖으로 안내하려 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하지만 여기는 프라이빗 뱅킹 고객님 전용 공간입니다. 규정상 예약하지 않으신 분은 이용하실 수 없어요. 박 회장은 목소리를 조금 높였습니다. 나도 돈 있어요. 왜 차별하는 거예요? 라운지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VIP 고객의 시선이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어르신. 이곳은 일정 금액 이상을 예치하신 고객님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원하시면 프라이빗 뱅킹 가입 조건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박 회장은 가방을 뒤적거리는 신용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를 넣어야 여기 들어올 수 있는데?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최소 5억 원 이상의 금융 자산이 필요합니다. 뭐? 박 회장은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라운지 안의 다른 직원들도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네, 어르신. 죄송하지만 지금은 다른 고객님 상담 중이라 더 이상 시간을 내드리기 어렵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저쪽 창구로 가주시겠어요? 박 회장은 한 걸음 더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길을 막았습니다. 어르신 계속 이러시면 보안 요원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에 박 회장은 움찔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박 회장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지은은 라운지 문까지 따라와서 박 회장이 완전히 나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일반 창구에서 친절하게 도와드릴 겁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지은이 다시 VIP 고객에게 돌아가 고개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미소를 띠고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방금 전 일은 없었던 것처럼 박 회장은 로비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그녀는 천천히 은행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박 회장은 골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대기 중이던 차가 보였습니다. 강민수가 급히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 안에 앉자마자 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실망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역시 그랬어.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 기업을 경영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그녀였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눈이 옳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민준이 결혼을 반대해야겠어. 저런 사람과는 절대 안 돼. 박 회장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회장님께 어떤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차는 다시 본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채 5분도 가지 않아 강민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전화를 받고 잠시 통화한 후 조심스럽게 박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CCTV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피곤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CCTV요? 은행 주변 CCTV입니다. 제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박 회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뭐가 포착됐는데요? 강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정문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한 여성. 김지은이었습니다. 태블릿 화면 속 시계는 오후 6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었습니다.
지은이 은행 정문을 나서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단정한 코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화면을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지은은 곧장 집으로 가는 대신 은행 주변을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무언가 찾는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골목 안을 들여다보고 버스 정류장 벤치를 확인하고 근처 편의점 앞까지 살펴봤습니다. 뭘 찾는 거지? 박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강민수는 조용히 영상을 계속 재생했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6시 15분, 6시 20분, 6시 30분. 지은은 여전히 주변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저분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강민수의 질문에 박 회장은 화면을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찾고 있는 사람. 그것은 오전에 은행을 찾았던 노숙자 할머니,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 회장은 숨을 멈춘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결국 그 노숙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6시 40분쯤 그녀는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은행 정문 쪽 CCTV였습니다. 지은이 은행 입구 옆 화단 근처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에서 무언가를 꺼내 조심스럽게 화단 옆에 놓았습니다. 도시락 용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은 종이를 올려놓았습니다. 지은은 주변을 한 번 더 둘러본 후 아쉬운 듯 한숨을 쉬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가 사라진 후에도 카메라는 그 자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화단 옆에 놓인 도시락과 쪽지. 그것은 차가운 11월 밤 공기 속에서 외롭게 놓여 있었습니다. 쪽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강민수가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장에서 회수한 쪽지를 확대한 사진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태블릿을 받아들었습니다. 쪽지에는 단정한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르신, 오늘 낮에 무례하게 대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근무 중에는 은행 규정 때문에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어요. 어르신을 찾으려 했는데 어디 가신지 몰라서 이렇게 남깁니다. 배고프실까봐 도시락 준비했어요. 따뜻하게 드세요. 내일 은행에 오시면 제가 직접 통장 만들어 드릴게요.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하나면 됩니다. 은행원 김지은 올림. 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기업을 이끌며 단련된 그녀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도시락 내용물도 확인했습니다. 강민수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락 뚜껑을 열어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안에는 따뜻한 밥과 반찬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김.
편의점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든 반찬들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건 용기뿐이었습니다. 반찬은 집에서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저녁 식사로 준비했던 것을 다시 담은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은은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에는 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퇴근 후에는 그 노숙자 할머니가 걱정되어 30분 넘게 찾아다녔습니다. 찾지 못하자 자신의 저녁 식사를 포기하고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은행 앞에 놓아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박 회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며느리를 시험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은은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시험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회장님, 김지은 차장에게 연락하시겠습니까?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죠. 당장 만나야겠어요. 오해를 풀고 사과하고.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민준을 통해 지은에게 연락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도 전에 민준에게서 먼저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결혼을 취소하자고 했어요. 박 회장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모르겠어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우리 결혼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신이 노숙자로 변장해서 며느리를 시험했다고.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내가 지은 씨한테 직접 전화해 볼게. 어머니가 뭔가 하신 거 아니에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 이유 없이 이러지 않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 회장은 처음으로 아들의 화난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35년을 살면서 민준은 한 번도 어머니에게 화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고 조용한 아들이었습니다. 민준아, 진정하고 일단. 진정하라고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려 하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박 회장은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귓가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절규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강민수가 걱정스럽게 불렀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은 씨 연락처를 알아봐 주세요. 제가 직접 만나야겠어요. 오늘 당장. 알겠습니다.
차는 방향을 틀어 지은의 집이 있는 서초동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박 회장은 태블릿 화면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이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도시락을 놓는 모습, 아쉬워하며 떠나는 모습. 그 모든 장면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이 완벽한 며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완벽한 며느리를 자신의 손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사업 수완도 사람을 보는 눈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기를. 아직 만회할 수 있기를.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늦었을지도 모른다는. 서초동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오후 8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노숙자 분장을 한 채였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느라 분장을 지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강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 모습으로 방문하시면 김 차장님이 놀라실 것 같은데요. 박 회장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체면을 차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가야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사과해야 했습니다. 괜찮아요. 오히려 이 모습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파트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경비원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박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204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박 회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몇 초의 침묵 후 인터폰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저 김지은 차장님 한강그룹 박순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인터폰 화면에 자신의 얼굴이 어떻게 보일지 상상했습니다. 노숙자 차림의 늙은 여인. 하지만 곧 문이 열렸습니다. 지은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편한 집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뒤로 묶여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이 박 회장의 모습을 위에서 아래로 훑었습니다. 놀라움도 당황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원룸이었습니다. 작은 식탁, 정리된 책장, 깨끗한 주방. 지은은 식탁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박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은행에 제가 갔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의 대답이 너무 빨라서 박 회장은 당황했습니다. 알고 있었다고요? 네, 처음부터 알았어요.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박 회장 쪽으로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은행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노숙자 차림의 박 회장이 은행에 들어서는 장면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달랐어요. 지은이 설명했습니다. 일부러 절뚝이시려 했지만 발목의 움직임은 숨길 수 없었어요. 은행원으로 7년 일하면서 수천 명의 고객을 만났습니다. 사람의 걸음걸이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박 회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이요. 소매 사이로 손목이 보였는데 명품 시계 자국이 선명했어요. 장기간 무거운 시계를 찬 사람의 손목이었죠. 게다가 손톱 및 먼지도 너무 인위적이었어요. 지은은 화면을 다른 영상으로 전환했습니다. 은행 밖 주차장 CCTV였습니다. 나가신 후 궁금해서 주차장 CCTV를 확인했어요. 회장님께서 타신 차량 번호가 한강그룹 전용 차량이더군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를 시험하시러 오신 거라고. 박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이 처음부터 들통났던 것입니다.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락을?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었어요. 대답이요? 네, 회장님은 저를 시험하셨죠. 진짜 어려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으셨을 거예요. 저도 회장님께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 원칙을요. 지은은 박 회장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근무 중에는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게 제 직업이고 책임이에요. 하지만 퇴근 후 제 시간에는 제 방식대로 도울 수 있어요. 만약 정말로 어려운 분이셨다면 다음 날 출근해서 제가 직접 통장을 만들어 드렸을 거예요. 규정 안에서 최대한 도와드렸을 거예요. 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년을 살며 쌓아온 강인함도 30년간 기업을 이끌며 만든 단단함도 이 순간만큼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슬픔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과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할 수 없어요. 지은의 말에 박 회장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사과할게요. 민준이는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저도 민준 상무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많이 사랑해요. 지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해요.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니잖아요. 특히 회장님 같은 가문에서는요. 제가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약속합니다. 박 회장이 간절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늘은 노숙자 시험이었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시험이 있을 거예요.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회사 일에 문제가 생기면, 시댁과 의견이 다르면, 매번 시험 받고 의심받고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 자신이 없어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오늘 시험이 아니었어요. 회장님께서 처음부터 저를 믿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신뢰 없는 관계는 견딜 수 없어요. 박 회장은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은의 말이 모두 옳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지은을 한 번도 진심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항상 의심했고 확인하려 했고 시험했습니다. 민준 상무님께 잘 전해주세요. 정말 행복했다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박 회장도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향하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지은 씨, 문 앞에서 박 회장이 마지막으로 불렀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변할 수 있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신뢰는 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시작이 없었어요.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박 회장은 복도에 홀로 남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을 때 강민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박 회장의 표정만 보고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회장님, 집으로 갑시다. 박 회장은 지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에 오르며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12층 어딘가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의 방일까? 그녀도 지금 울고 있을까? 차가 출발했습니다. 박 회장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민준의 문자였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끝이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뭘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전 평생 어머니를 용서하지 못할 것 같아요. 박 회장은 휴대폰을 꼭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 아들과의 관계, 완벽한 며느리, 모두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자신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서울의 밤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후회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그 사이 회사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30년 기업 경영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서실에서는 급한 결제 서류들이 쌓여갔지만 그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한 번도 집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박 회장이 몇 번이나 연락했지만 민주는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과의 연락이 완전히 끊긴 것입니다. 넷째 날 아침 박 회장은 겨우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70살 노인이 하루아침에 80살이 된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식사라도 하셔야 합니다. 집사 김 여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입맛이 없어요. 커피만 주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 회장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준일까?
하지만 인터폰 화면에 비친 사람은 강민수였습니다. 회장님 급히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민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그를 서재로 들였습니다. 강민수는 태블릿을 꺼내 박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어제 저녁 도련님께서 김지은 차장님을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화면에는 지은의 아파트 앞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현관 앞에서 인터폰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바닥에 주저앉아 몇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야 비틀거리며 일어나 떠났습니다. 박 회장은 화면 속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의젓하고 단정했던 아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늘 아침 영상입니다. 강민수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강그룹 본사 로비 CCTV였습니다. 오전 9시 지은이 본사 로비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안내 데스크에서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은 씨가 회장님을 만나러 오셨습니다. 지금 1층 로비 대기실에 계십니다. 박 회장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당장 모셔와요. 회장님 그런데 강민수가 망설였습니다. 김지은 씨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급히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려 했지만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15분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회장이 소파를 권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찾아오셨나요? 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흘 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민준이를. 아니요. 지은이 박 회장의 말을 끊었습니다. 민준 상무님에 대한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결혼은 할 수 없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지은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 사직서입니다. 오늘 아침 은행에 제출했어요. 박 회장은 놀라 지은을 쳐다봤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회장님 때문이 아니에요. 지은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 저는 7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VIP 고객, 일반 고객 모두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저는 사람을 고객 등급으로 나누고 있었어요. 박 회장은 말없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의 시험은 제게 깨달음을 줬어요.
제가 규정을 핑계로 진짜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퇴근 후 도시락을 준비했지만 그건 제 죄책감을 달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만약 정말로 그 어르신이 도움이 필요했다면 저는 근무 중에 규정을 어기고라도 도왔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은 진짜 어려운 분이 아니었으니까요. 박 회장은 지은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처음부터 알았다고 했잖아요. 회장님인걸요. 지은은 박 회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정대로 처리했어요. 만약 진짜 노숙자 할머니였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전히 규정을 들먹이며 쫓아냈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서 도와드렸을까요?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그 답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두려워요. 제가 언제부턴가 사람보다 규정을, 진심보다 체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요. 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던진 시험이 지은에게 이런 상처를 남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정했어요. 은행을 그만두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일하기로요.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거기서 만난 할머니 한 분이 회장님과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지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분께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면서 생각했어요. 만약 이분이 은행에 오셨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확신했어요. 저는 여전히 규정을 들먹이며 쫓아냈을 거라고요. 지은 씨,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해요. 제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요. 지은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와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변하게 된 것도 제 안에 이런 위선이 있었다는 것도 모두 회장님 덕분에 알게 됐어요. 하지만 매번 회장님을 볼 때마다 이 기억이 떠오를 거예요. 그건 민준 상무님께도 저에게도 회장님께도 불행한 일이에요. 박 회장은 일어나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민준이를. 하지만 지은은 조용히 손을 빼냈습니다. 민준 상무님께 전해주세요. 더 좋은 사람 만나시라고. 그리고 회장님, 사람을 시험하지 마세요. 신뢰는 시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그걸 너무 늦게 배우셨어요. 지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회장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박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며느리를 자신의 불신으로 상처 입혔고 결국 잃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은에게 자신의 위선까지 깨닫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국이 지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모두 잃었습니다.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언제부터 아들이 이렇게 웃지 않게 됐을까?
내가 무엇을 한 거지? 박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다가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임원들은 회장의 달라진 모습에 당황했지만 아무도 이유를 묻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매일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주는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급 휴가를 냈다고 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박 회장은 민준의 집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한남동 아파트, 민준이 3년 전부터 혼자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줘. 박 회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5년을 키운 아들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박 회장은 문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70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해외 법인으로 발령 신청을 하셨습니다. 미국 뉴욕 지사로요. 박 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이 한국을 떠나려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로부터 최대한 멀리 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막아요. 당장 인사팀에 연락해서 발령을 취소시켜요. 회장님, 강민수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련님께서 만약 발령이 취소되면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겠다고 하셨습니다. 박 회장은 의자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아들이 회사를 떠나든 한국을 떠나든 어느 쪽이든 자신을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의 마지막 출근일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회장실에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오후 6시 본사 건물 입구에서 민준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작은 박스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35년 인생의 짐이 그 작은 박스 안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박 회장은 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로비로 뛰어나갔습니다. 민주는 주차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이 뛰어가 아들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엄마가 잘못했어. 민주는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그는 많이 야위었습니다. 수염이 자라 있었고 눈 밑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패여 있었습니다. 비켜주세요. 민준의 목소리는 차갑고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무 어리석었어. 지은 씨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이제 알아. 엄마가 잘못 생각했어. 이제 와서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민준이 처음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아 가셨어요. 평생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어머니가 그 사람을 쫓아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박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차갑게 팔을 빼냈습니다. 지은이는 떠났어요. 서울을 떠났어요. 연락처도 바꿨고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찾아갈 수도 사과할 수도 설득할 수도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35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어머니께 원망을 품은 적이 없었어요. 어머니가 바쁘셔서 생일에도 못 오신 것, 입학식에도 못 오신 것 다 이해했어요. 회사가 중요하다는 거 알았으니까요. 민준아, 하지만 이번만큼은 용서할 수 없어요. 민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회사를 위해 제 어린 시절을 희생시켰어요. 그건 어머니 선택이었고 저는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어머니의 불신 때문에 제 사랑을, 제 미래를 빼앗아 가셨어요. 그건 용서할 수 없어요. 박 회장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평생 누구 앞에도 무릎 꿇은 적 없는 재벌 회장이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지은 씨를 다시 찾아올게.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제발 엄마를 용서해줘. 주차장을 지나던 직원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체면도 자존심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만이 중요했습니다.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아요. 민주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지은이를 찾으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이미 결심했어요. 그리고 전 그 사람의 결정을 존중해요. 어머니와 달리 전 사랑하는 사람을 믿으니까요. 민주는 어머니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수군거렸지만 그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귀에는 아들의 차가운 목소리만 울렸습니다. 어머니가 내 인생을 망치셨어요.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박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그녀는 겨우 일어나 비틀거렸습니다. 강민수의 부축을 받아 회장 전용 차로 걸어갔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거리의 불빛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강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저택이었습니다. 방이 10개가 넘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에 이제 박 회장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오늘 떠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박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민준은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줘.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휴대폰을 꼭 쥐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천장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지난 35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자라난 아들. 항상 외로워하던 아들. 그 아들이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사랑을 의심하고 시험하고 결국 부서뜨렸습니다. 신뢰는 시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지은의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사람을 믿지 못했습니다. 항상 의심했고 확인했고 시험했습니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박 회장은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런 밤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아들 없는 밤, 며느리 없는 밤, 손자 없는 밤. 30년간 쌓아온 제국이 무슨 소용이었을까? 텅 빈 집에서 홀로 늙어가는 것. 그것이 그녀가 얻은 대가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박 회장은 여전히 한강그룹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매출은 늘었고 주가는 올랐고 언론에서는 여전히 그녀를 성공한 경영인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실에 앉아 있는 그녀의 얼굴은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민주는 뉴욕에 있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어머니 생일에도 회사 중요 행사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상회의로만 업무를 처리했고 보고서는 이메일로만 보냈습니다. 박 회장은 매년 설날과 추석에 뉴욕으로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민주는 출장 중이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습니다. 호텔을 예약하고 비행기 표를 끊어도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만나주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전화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박 회장이 급한 업무로 연락하면 민주는 강민수를 통해서만 답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에 비서실장이라는 벽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은 박 회장의 75세 생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성대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임원들, 협력사 대표들, 각계 인사들이 축하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가 보고 싶은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서재로 들어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한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었습니다. 돌잔치 사진, 유치원 입학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 모든 사진에서 민준은 혼자였습니다. 옆에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을 하나씩 넘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평생 아들을 위한다고 일했습니다. 더 큰 회사를 만들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들이 원한 것은 회사가 아니라 어머니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심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신뢰였습니다. 문득 강민수가 전해준 보고서가 생각났습니다. 일주일 전 받은 보고서였습니다. 박 회장은 서랍에서 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제목은 김지은 근황 보고였습니다. 박 회장은 5년 동안 매년 강민수에게 지은의 근황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멀리서라도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김지은 34세는 현재 부산에 거주 중입니다. 노숙자 쉼터 따뜻한 집의 운영자로 일하고 있으며 약 50명의 노숙인들에게 식사와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중소기업 재무팀장 이준호 36세 씨와 결혼했으며 2년 전 딸을 출산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며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낀다고 합니다. 보고서 뒤에는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쉼터에서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나눠주는 지은의 모습, 남편과 함께 걷는 모습, 아이를 안고 웃는 모습, 시어머니와 손을 잡고 시장을 걷는 모습. 모든 사진에서 지은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5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더 밝고 편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범한 남편, 평범한 삶. 하지만 그 삶에는 진정한 신뢰와 사랑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시어머니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봤습니다. 70대로 보이는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옷도 명품 가방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시험하지 않았겠지. 처음부터 믿고 받아들이고 사랑했겠지. 박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은 행복했습니다. 평범하지만 따뜻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진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믿어주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준에게는 그 무엇도 없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는 민준의 근황도 적혀 있었습니다. 민준 상무 40세는 뉴욕 지사에서 여전히 근무 중입니다. 업무 성과는 우수하나 사생활은 극도로 폐쇄적입니다. 지난 5년간 연애 기록이 전혀 없으며 회식이나 사교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주로 혼자 집에 있거나 도서관에 간다고 합니다. 동료들은 그를 외로운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박 회장은 보고서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40세 아들이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사랑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민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5년 동안 수백 번 보낸 문자였습니다. 민준아, 엄마야. 오늘 엄마 생일인데 축하 전화 한 통 받을 수 있을까? 엄마가 정말 보고 싶구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답장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강민수를 불렀습니다. 김지은 씨가 운영하는 쉼터에 익명으로 기부하고 싶어요. 10억 원 정도요. 강민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그러시면 김지은 씨가 부담스러워 하실 텐데요. 익명이라고 했잖아요. 절대 제 이름을 밝히지 마세요. 그냥 쉼터를 위해 써달라고만 전하세요. 알겠습니다. 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과예요. 지은 씨를 다시 만날 수도 용서를 구할 수도 없으니까. 일주일 후 강민수가 보고했습니다. 쉼터에서 기부금을 받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왔습니다. 김 차장님이 쓴 감사 편지입니다. 편지를 읽었습니다. 지은의 단정한 글씨체로 쓰인 편지였습니다. 익명의 기부자님께 큰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돈으로 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식사와 안전한 잠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당신의 선의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언젠가 꼭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김지은 올림. 박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것이 지은에게서 받는 마지막 메시지일지도 몰랐습니다. 2년이 더 지났습니다. 박 회장은 이제 77세였습니다.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박 회장에게 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도련님께 연락드릴까요? 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민준이는 이미 7년 전에 어머니를 잃었어요. 지금 와서 병원에 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게 제가 받아야 할 벌이에요.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국. 하지만 그 제국을 물려받을 아들은 멀리 떠나갔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며느리. 하지만 그 며느리는 자신의 의심 때문에 떠나갔습니다. 신뢰는 시험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주는 것이었는데 너무 늦게 깨달았다. 지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일주일 후 박 회장은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몰랐구나. 그날 밤 박 회장은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회사 지분의 대부분은 민준에게, 일부는 사회에 환원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김지은이 운영하는 노숙자 쉼터 따뜻한 집에 매년 5억 원씩 10년간 지원할 것. 단 절대 기부자 이름을 밝히지 말 것. 유언장을 봉투에 넣으며 박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살아생에는 신뢰를 주지 못했지만 죽어서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회장의 눈에는 그저 차갑고 외로운 불빛들로만 보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마지막 문자를 썼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사람을 엄마처럼 의심하지 말고 처음부터 믿어줬으면 좋겠어. 엄마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모든 걸 잃었단다. 엄마를 반면교사 삼아라. 사랑의 아들. 마이너스 엄마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역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박 회장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누웠습니다. 텅 빈 저택에서 혼자 늙어가는 밤.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없는 밤. 30년간 쌓아온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의 대가였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신뢰는 시험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예요. 알아, 이제야 알았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박 회장은 작게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밤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며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을 자신의 불신으로 부서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평생 후회와 외로움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신뢰는 주는 것이라는 진리를 그녀는 너무 늦게, 너무 비싼 대가를 치르고서야 깨달았습니다.